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1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가 2,900선 회복이 됐고요. 또 코스닥도 786포인트. 이제는 또 코스닥 쪽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완전 포모 오는 분위기입니다. 주식 비중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조정받으면 사야지 네. 했던 상황에서 계속 못 사서 이제는 포모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을 수준입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이번에는 또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매수를 나타내면서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상승을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2차 무역 협상을 런던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네바 합의를 네. 다 이행을 할 부분 틀은 다 마련됐다. 이제 네. 승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공개된 게 아직은 없죠.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걸 기대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되는 거라고 봐야 될지 더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최근에 있었던 그런 충돌 사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제 12일 로보택시 출시 예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테스트는 뭐 승인이 된 상황에서 그 일정이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뭐 테슬라 원래 연기 됐었으니까 뭐 열흘 정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만큼 네. 자율주행은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체크해볼 이슈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한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 무역 이제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다가 이제 또 하루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너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계획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진짜 이제 막 티키타카 하면서 진짜 싸우고 있어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협상 부분이.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은 이미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놓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긋날 일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약간 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약간 뭐 이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한번 풍기면서 그때도 약간 좀 흔들거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실무진이 어쨌든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이번 판은 어쨌든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뉴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에 뭐 엄청 더 좋거나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판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깨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이제는 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협상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각 국가들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을 계기로 해서 7월 달까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최악의 정점은 좀 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CPI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근원 CPI가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를 거란 전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떨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근원 물가가 0.2% 정도 올랐는데 네. 이번 달에는 이제 0.3%로 이제 이게 뭐 0.1%포인트가 뭐 별거냐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로 보고 1년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2%냐 3%냐를 결정짓는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0.2에서 0.3으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를 한다라는 걸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높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본 바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라는 거는 지난 2월부터 이제 차츰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약간 좀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대 생각할 때 심리가 꺾였다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였다라는 건. 지난주 그저께 발표된 이제 연준에서 하는 이제 서베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에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라는 걸 서베이를 했는데 네. 이게 지난달에는 3.4%에서 네. 이번에 발표될 때 3.2%로 이제 관세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꺾였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어떤 시각이 그동안에는 계속 물가 오를 거야. 아, 예. 미국의 물가는 3% 중반대까지 오를 거야라고 했다가 지난달에는 이제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마도 그 지금부터 해서 나오는 물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올라가지만 아마도 이제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 전에는 다시 이제 물가가 약간 좀 떨어지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기다리는 기간이 앞으로 좀 남아 있지만 여기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네. 어쨌든 기다렸다가 연말이든 아니면은 뭐 가을쯤이든 어쨌든 인하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PPI까지 같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무역 관세 때문에 가격 정가를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무역 관세 협상이 이제 미중이 타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안 오를 건가 보다라고 해서 내려가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가격 정가를 어느 정도 한 거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관세라는 거는 수입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입업자가 내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자기가 피해를 감내를 하고 어느 정도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지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체질 어떤 실력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뭐 베스트 바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소매업체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정가는 한다. 근데 정가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그 관세가 예를 들어서 10% 높아진다고 해서 10%만큼 올리지는 않는 걸로 좀 보여져서 아마도 관세가 실제로 이제 밝혀진 거에 비해서는 이 실제로 물가가 전가되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팀장님 비율을 좀 봤을 때는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시차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본 바로는 예, 이 인플레가 오를 거야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예. 실제로 이제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데까지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월, 3월부터 관세 올릴 거야라는 그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최근까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한 7월부터 7월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이제 이런 그 인플레가 오를 거야라는 기대 심리를 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 시장에 더 주목을 해 보면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스캇 베센트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설이긴 합니다만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금리 인하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내년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연준 의장의 임기 자체가 갑자기 이제 뭐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죠. 조기에 예. 이제 물러나지는 않을 걸로 네. 좀 보여지고 아마도 이제 그 연준 의장을 굉장히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파월 의장의 어쨌든 실질적인 영향력을 빼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거는 저는 사실 이제 좀 두 가지가 충돌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스캇 벤세트 재무장관이 아시겠지만 그 채권 헤지펀드 매니저 네, 출신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시장을 잘 알고 그래서 뭔가 금리를 잘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져서 사실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감 있는 후보이긴 맞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의 어떤 금리 인하 압박을
결국은 이 베센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거고 아마도 이제 뭐 금리는 인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달러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상충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계속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두 개가 지금 큰 축이잖아요. 하나는 금리, 그 다음에 하나는 AI. 그래서 AI가 더 드라이브 할 거냐. 메타가 또 투자 더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저께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생성형 AI가 이제 에이전트로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추론도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나올 거고 내후년 27년도에는 로봇이 저희 우리 실생활에 완전히 들어와서 산업 인프라를 만들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국은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AI가 지금 현재 생태계로 가서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내년 되면 사람보다 논문도 잘 쓰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시장 컨센서스가 생기면 엔비디아나 아니면 AI 주가들은 더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끝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뭐 AI는 이제 큰 어떤 산업의 축으로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점점 더 저희 실생활로 많이 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챗GPT가 처음 발표되고 한 1년, 2년 전만 이후 1년, 2년 전이니까 작년 정도만 해도 이 AI를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사실은 절반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논문에서 발표되는 AI를 채택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생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는 뭐 구글 검색 더 이상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회사 일에도 이제 일을 쓰게 되니까 실제로 분명히 이제 온 것 같아요. 많이 온 것 같고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할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관건은 그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기술이 저희 실생활에 정말 왔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주가만 보면은 보통 침투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침투율이 한 30-40%에서 이제 50-60%를 넘어설 때 주가는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1920년대 사례를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뭐 그 전기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가전 제품들이 저희 실생활에 들어왔었을 때의 침투율과 뭐 1920년대에 뭐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주가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AI의 어떤 테마나 주가 상승은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이 AI라는 거의 어떤 기술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가 이게 모든 걸 다 독점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가 물론 워낙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좀 비싸지긴 하지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이제 그 저희들한테 출시를 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현상들이 약간 버블로 가는 중간 과정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버블 때는 굉장히 많은 주가가 올라가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고 하면 되게 불붙듯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사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희가 잘 아는 M7 기업들 내에서 최후의 승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은 당장 누가 정말 1등이 되어서 이 AI 세계를 좌지우지할지를 저희가 이제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따라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버블 중간이면 버블에 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다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와 관련된 ETF 같은 그래서 쪽은 ETF. 계속 흐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여쭤볼게요. 지금 뭐 한동안 테슬라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은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 간에 좀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다시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잘 살길 바란다, 행복하길 바란다. 뭐 백악관에서 스페이스 링크 쓰겠다, 뭐 계속 맞잖아요. 네. 그리고 큰 이변은 없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오히려 그런 둘 간의 설전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뭐니 해도 로보택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원래는 잠정적으로는 6월 10일 로보택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제 머스크가 이제 X에다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6월 22일쯤에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이 날짜는 또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28일에 보니까 머스크 생일이래요. 6월 28일.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우리가 테슬라 주문하잖아요. 주문하면은 그 공장에서부터 집까지 도착하는 첫 테슬라가 28일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X에 쓰고 어떨까요? 이 로보택시라는 게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출시되면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그 기대감이 좀 완전히 다 반영되진 않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테슬라의 멀티플에는 이런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사실 이게 아직 상용화로까지 그 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어떤 이런 그 로보택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가시화되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변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 테슬라의 어떤 그 기업의 가치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그 로봇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설전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뭐 머스크와 이 테슬라가 제가 할 길로 가는 원래 이제 가야 되는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나타났던 일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정치랑 이게 별개로 이렇게 되어서 다시 이제 CEO로 복귀를 하게 된 게 차라리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는 아마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정당화를 여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자리매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트럼프가 혹시 뒤끝이 있으면 원래 트럼프 뒤끝이 있다고 많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으나 곰곰이 적어놨다가 나중에 괴롭힌다 뭐 이런 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별을 확실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다. 이렇게 된 부류랑 뒤끝이 있어서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부류가 약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리스크를 약간 줄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보유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반등을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 이제 이벤트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의 거의 한 70%는 회복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쯤에서 약간 포지션을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괜찮아 이건 다 풀렸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둘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더 잘 될 거야 테슬라가 이렇게 보고 로보택시 기대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사실 이제 고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잘 못 사요.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이 테슬라는 사실은 되게 용감하신 분이 사실 수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조금 그 가슴이 작은 사람들은 쉽진 않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때 또 출렁거릴 수 있는 부담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주는 상징성이라는 걸 감안하면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메신저로 도는데 테슬라 2배짜리 사자고 막 돌더라고요. 아. 이제는 우리는 이제 1배짜리도 안 사고 지금 1배인데도 무서워서 못 사신다 그러는데 2배짜리 된 것들 이제 살 때다. 막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맞을까? 저 2배짜리를 사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물론 뭐 각자의 선택이지만 예. 저 같으면 2배짜리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사실 최종 판단은
각자 그렇죠. 좀 본인 각자죠. 몫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 인텔 좀 오랜만에 볼게요. 인텔 보니까 사실 인텔도 주가 변동성이 좀 뭐 시계를 늘려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보면 주가 변동성이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주가 등락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게 예전에 보면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 한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사실 이제 인텔이 작년에 주가가 네,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거의 60% 가까이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반도체 최강자에서 많이 내려왔고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새로 이제 그 CEO가 부임을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 자꾸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 미중 그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네. 뭐 엔비디아도 주가가 좋지만 지금 한국의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좋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결국은 반도체 주식들이 다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가 겹쳤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은 사실 이제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쪽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과거에 1등이었던 기업이 한번 그 지위를 놓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그 지위를 탈환했던 경우가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럼프 수혜주였기도 했었거든요. 파운더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만 TSMC 에 대한 어떤 대항마로서 뭐 인텔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인텔이 정말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 사실 좀 알기도 쉽진 않아서 인텔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한 일주일 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좀 했고 뭔가 새로운 CEO가 오면서 좀 구조조정을 해서 뭔가 탈바꿈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보면 지금 오르는 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지금 반도체가 분위기가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인텔이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주도주 또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이걸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쪽 보면은 지금 독일,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가 3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 대통령 선거 끝난 허니문 때문에 오른 거냐 아니면은 진짜 리레이팅 그냥 한국 디스카운트 해소 이 두 가지 중에서 약간 골라야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디스카운트 해소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빨리 조금씩 사서 계속 더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허니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효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허니문이 아니라 리레이팅이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 때문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리레이팅이라기까지보다는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해소.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독일하고 홍콩도 주가가 좀 좋은 편인데 올해 들어서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주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한 지역이 라틴입니다. 라틴. 제가 왜 라틴을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대비 그러니까 다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 대한민국 그다음에 라틴 지역인데 이 지역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19%, 20% 가까이 올랐는데 브라질하고 멕시코도 16%, 12%인가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달러 약세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자산으로 몰렸던 돈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고 그 돈들이 상대적으로 싼 자산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의 대선이 6월 초에 이제 맞물렸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말 허니문 랠리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6%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의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정상화 또는 밸류에이션이나 디스카운트의 어떤 해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미국과의 괴리가
많이 있고 저희가 많이 올라도 지금 PER이 뭐 10배가 안 되고 PBR이 한 2,900 중후반대 가야 이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더 여지가 좀 남아 있다. 다만 이제 2,900대를 가게 되면 상승의 속도는 약간 주춤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는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뭐 이미 뭐 미국 시장만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한 2, 3% 올랐고 네네. 한국 시장은 이제 거의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좀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여전히 좀 미국 시장 쪽에 미국 시장보다는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 쪽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한 9월달, 10월달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인플레 지표들이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돼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 시점에는 다시 미국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미국 이외에 다른 자산이라고 하면은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앞서 보니까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연초 대비로 지금 독일도 굉장히 좋고 유럽 쪽도 좋고 홍콩도 좋잖아요. 싸게 느껴지는 곳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싸죠. 아, 우리나라 싸요? 네, 여전히 싸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싼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2년, 3년 내내 네. 한국 시장이 지금처럼 올라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2년, 3년 뒤에 트럼프가 뭔 짓을 해도 그건 안 바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 성장률과 어떤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관세도 그렇지만 뭐 요즘에 뭐 LA에서 폭등 나는 것도 네, 결국 예. 이민자 결국 이제 뭐 재정 줄이고 밖에 그 인력을 이제 미국 사람으로 교체하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결국 미국은 지금 재정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희 한국 같은 나라들은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내수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이 아닌 지역들 간의 정책의 차이가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사실 재정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 돈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정책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차이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다시 그 괴리가 조금 벌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기업의 이익이 누가 더 많이 낼 수 있느냐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달러, 미국 자산을 다시 보는 시점은 아마도 올해 한 4분기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하면서 부양에 대한 제스처를 좀 강하게 풍길 때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힘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전히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생체 인증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개발한 K사인이 대장주로서 움직였습니다. 장중 상한가 기록하면서 29% 넘게 상승했고요. 종가는 12,000원대 형성됐습니다. SJ솔루션즈와 라온시큐어의 주가도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 예스24의 랜섬웨어 공격 사태가 이어지면서 데이터 보안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SJ솔루션즈도 오늘 10% 넘게 상승했고요. 라온시큐어의 경우 여기에 더해서 삼성페이의 스테이블 코인 연동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삼성전자의 공식 파트너로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15%대 상승 보여주면서 11,6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본인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드림시큐리티도 오늘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콘텐츠 강자 넷플릭스, 천연가스 통합 판매 기업 EQT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입니다. 현재 주가 24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6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브로드컴은 최근 발표한 실적에서 AI 가속기, 네트워킹,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전 부문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1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AI 매출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AI 매출은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유지해서 내년에 195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데이터 센터 시장이 하드웨어를 계속 추가하는 스케일아웃 중심에서 기존 장비 성능을 높이는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출시될 브로드컴의 토마호크 6 스위치가 관련 수요를 흡수할 걸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콘텐츠 강자 넷플릭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1,20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50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2.5%, 순이익이 23.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31.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저가인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계층까지 흡수하고 있는데요. 또 넷플릭스는 1분기에만 약 3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천연가스 통합 판매 기업 EQT입니다. 현재 주가는 5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분기 EQT의 매출은 2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4%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18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43.9%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아마존이나 메타와의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가 반등하고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안 해소가 맞물리면 EQT에 다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한때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흔들린다라는 말까지 있었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경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성 없이 한국 없다, 한국 경제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한참 뭐 삼합회, 뭐 삼협회 이래가지고 이제 제조 3차 벤더들까지 합쳐져서 얘기가 네.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랑 이제 비등비등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이제 1등을 과거처럼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나 이런 거를 끌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좀 뭔가 체질 변화가 돼 있는 건가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처음 주셨는데, 이제 뭐 어떤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수출에서 5분의 1 이상을 반도체 산업 혼자 담당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조업은 40개 업종이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니까 굉장한 이제 비중을 차지한 것이고요. 성장세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위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많은 업종에서 이제 성장 추세가 예전처럼 안 나오고 기울기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게 많이 관측이 되는데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가 그 몇몇 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직도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조사 기관들이 그 미래의 전망을 내놓는 수치를 보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뭐 여태도 빨리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 예상되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먹거리로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 1차적으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됐고 이제 런던에서 지금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뭐 1차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낸 협상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한 큰 틀을 또 마련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히토류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중국은 히토류를 수출을 또 허가를 해줘야 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그 수출 규제를 했었던 거를 이것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규제가 어떤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 장비의 수출을 막은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어드밴스돼 있는 그 반도체 칩 자체의 수출을 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서 지금 다 생산 시설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그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제조 시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를 공급할 때 좀 더 좋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HBM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그 이제 뭐 어드밴스돼 있는 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네. 그게 풀렸을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HBM 많이 사갈 것이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 자체에서 이건 자급하기를 원하는 품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그 수요가 꼭 우리나라 업체한테까지 올지는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미국, 일본, 대만 삼각 편대다.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에 못 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지금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미, 중, 그다음에 둘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린 중간에서 보면은 한미, 그다음에 한중 네. 둘 중에 한쪽을 편을 들면 한쪽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삼각 구도 내에서도 결국은 반도체나 이쪽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관세 협상 때문에. 글쎄요. 뭐 요새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삼각 반도체 동맹 이런 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2년에 미국에서 칩스4 뭐 해가지고 그렇죠. 그 국제 반도체 밸류 체인 이런 거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이제 네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 한국 이렇게 예. 들어왔고요. 그 각각의 나라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설계를 주도한다면 대만은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우리나라가 메모리, 그다음에 일본은 소부장 이렇게 맡아준 건데 네.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삼각 반도체 동맹 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과연 그들이 메모리 분야에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쪽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하는 내용 자체가 파운드리라든가 뭐 다른 쪽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그 국제 반도체 산업의 협업 체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아직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에 강점이 없었다면 네. 이런 국제 협력 체계에 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이크론이 일례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를 다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메모리 회사가 된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 걱정하는 삼각 반도체 동맹이 되고 한국이 그 국제 분업 체계에서는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걱정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조금 얘기 좀 여쭤볼게. 그 바이든 정부 때 약속했던 그 반도체 쪽의 보조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지금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 보조금 규모가 너무 과했다,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게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서 대략 10%가 조금 넘는 정도를 네. 미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삼성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가 대략 50조 원 정도 돼서 네. 받기로 되어 있던 금액이 6 내지 7조 원. 근데 SK 하이닉스는 좀 작아서 투자 규모가 5조 원이어서 네. 받기로 한 돈이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네. 정도 됩니다.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비슷한 이제 퍼센트로 받을 테니까 영향이 삼성 쪽에 좀 크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 보조금이 줄어들면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원가입니다. 시설 투자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럼 국내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우리나라 업체만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바이든 바이든 정부 때 왜 이런 유인책을 제공했을까 하면 미국이 본토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유인책을 제공해서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을 유인했는 건데 그 필요가 없어졌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행정부가 바뀌면서 방법이 바뀌어서 이제 유인책 대신 이제 관세를 높일 테니 네, 그렇죠. 와서 안 하면 손해 보는 네.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정부도 목표는 그 자국 내에서 생산을 잘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으로 가다가는 본인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한 금액이 몇 퍼센트 이렇게 보조금을 준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가지고 들어간 돈만큼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자체를 줄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뭐 요거는 계약서가 이미 다 끝난 거로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네. 얼마를 투자할 테니까 뭐 어떤 상황이 오면 얼마를 받고 그게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저는 잘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지는 좀 조정을 지켜봐야 돼요. 하자는 거면은 투자 금액을 줄이면서 뭐 보조금이 줄던 아니면은 그냥 주면서 하던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그러면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줄어들면 투자 규모 이미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보조금이 줄어들면 투자 규모를 바꾸겠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아니 그 사실 이제 반도체 쪽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범용이다, 뭐 아니다, HBM 많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쉽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업체들 지금 보면 뭐 메모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의 점유율은 작년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60%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두 이렇게 업체가 두 업체. 그러니까 전체 메모리 시장, 그러니까 HBM 아니면 더 기존의 그런 범용, 네. 뭐 DR 뭐 이런 거 하는 거 해서 네. 60% 정도고 HBM만 끊어서 보면 네. 이제 우리나라 두 업체의 점유율이 굉장히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서 네. 지금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안타까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3년 동안 이 메모리의 절대 강자 위치를 한 번도 그러게요. 놓친 적이 없다가 네. 올해 들어서면서 SK 하이닉스에게 이제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그 메모리 쪽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도 확장을 하면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또 TSMC라는 절대 강자가 있어서 이제 계속 2위에 머물다가 이제 양쪽에 다 2위가 돼버린. 양쪽으로. 네, 근데 더 좀 걱정스러우면은 이제 단순히 뭐 매출 차이가 좀 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TSMC하고 비교해 보면 수율 차이가 명확해 보여서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같은 이제 주요 거래처에다 납품하는 시기를 보면 네. 지금 SK 하이닉스하고는 훨씬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를 보기 때문에 그 내용면으로 봐도 여러 가지 좀 걱정할 면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SK HB,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HBM에다 투자를 잘했던 것이 네. AI 붐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아주 굉장히 잘 된 경우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업계 관계자들 우연히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HBM 투자 결정했을 때에는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전혀 뭐 예측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차세대 제품이라 그러면 HBM4를 들 수 있을 텐데 네. 뭐 마이크론이든 SK 하이닉스는 다 시제품은 내놨습니다. 근데 양산 시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SK 하이닉스는 당장 올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내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양산 시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어떤 다른 업체들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서서 그 HBM 시장 쪽에서 우리 기업들이 9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삼성과 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연도별로 좀 달랐는데요. 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네네. 나는데 예, 그리고 제가 2024년 자료를 보질 못했던 걸로 기억이 돼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많았던 좀더 것으로. 우위고. 네. 예. 지금 이제 AI가 계속 이제 중점으로 바뀌면서 결국 AI 반도체 이 부분으로 포커스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HBM이 계속 이제 점점 더 핫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저희가 반도체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 정책이 더 맞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AI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도 있고 뭐 빅하게 큰 모델 만드는 거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빅4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해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는데 자꾸 딴 거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도체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가 반도체를 그냥 딱 갖자 이렇게 하는 정책이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좀 우리도 계속 종속되지 않으려면 이제 네이버가 됐던 뭐가 됐던 카카오가 됐든 이제 자체 모델을 좀 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이나 이런 발전에 있어서는 주가도 그렇고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지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뭐 나라가 크기 때문에 네. 뭐 하나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다 노력을 해야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그래도 뭐 가장 이제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리스크가 적은 편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써서 어떤 산업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 돈 쓰는 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그래도 반도체 제조 쪽이 그래도 좀 가장 확실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반도체 지금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제 AI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커지는 거고 그것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분야에서 그래도 HBM이 있기 때문에 이 큰 흐름에 이제 편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서 거기서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라고 뭐 정부라고 하면 어떤 지원이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쫓아오는 기업들이 있다 보면은 또 계속해서 우리도 뭔가 좀 네. R&D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물론 R&D 예. 중요하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이제 대규모 제조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예. 그 대규모 제조는 가장 최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계속 끊임없이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 공장 새로 하나 지으려면 20조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원자력 발전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네. 예. 그래서 그런 투자를 이제 기업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돼버렸고요. 네.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이제 투자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그냥 놔둬서는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끼어들면서 이제 보조금을 막 주기 시작한. 네. 그래서 기업 간 경쟁이 요새는 이제 정부 간 경쟁으로 번져버린 게 반도체 시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비관세 장벽이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면 우리한테 공장을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는 파급 효과가 적고 없죠.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약간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수면으로 내려간 느낌이거든요.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저렇게 벌리면서 바이든 때는 그 얘기가 제일 핵심으로 올라와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관세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 네, 부분이 조금 어떻게 풀려져야지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봤을 땐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잖아요. 실제로 고용도 늘어나기 힘들고.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대응 부분은 그 뭐 업계 쪽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너무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지금 손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키우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 정부에서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아마 예, 많이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공약사항을 보면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정책 방향 올바르게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보면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이제 세제 혜택 중심의 혜택을 많이 네. 줍니다. 그래서 법인세 이제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24% 내야 되는데 네. 네가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에 20% 정도를 법인세 낼 거에서 낮춰준다. 이게 이제 세액공제 내용이거든요. 네. 반도체 회사들은 설비 투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20% 잡으면은 엄청나게 큰 그렇죠. 금액이 잡힙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에서는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반도체 기업에 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는 이제 최저 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법인세를 깎아주더라도 그 법인세율이 아까 24%를 말씀드렸는데 네. 최소한 17%는 내야 된다. 아, 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제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이제 그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 뭐 대규모 이런 지원 정책을 정부가 말했는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 정부가 하듯이 좀 다른 형태의 지원,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 같은 거를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어쩌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그쪽 지나가다 보면은 그 당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긴다고 해갖고 막 부동산이 들썩였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 이제 네. 그 지도를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온 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 네. 파운드리 해서 아주 네. 여러 개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렇게 다 하고 몰려서. 그 주변에 또 소부장 업체들 네. 해서 이제 이렇게 넓은 지도에서 보면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확실히 그쪽이. 우리나라는 뭐 요새 부동산 시장이 금융상품화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세액공제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아쉬운 감을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식의 정부 지원이 실효성 측면에서 좋다라고 보세요? 뭐 요 비슷한 관련 연구를 이제 저희 그 고려대 경제학과 소속 네. 교수님들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했던 것이 직접 보조금을 주는데 상단 공유 방식 그러니까 상단 공유? 예, 이익이 나면 지원금을 돌려주는 아. 그러니까 일단 지원해 주는데 네네. 이제 잘 돼서 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지원받았던 돈을 이제 되갚게 하는 그런 수익 공유형 부동산과 유사하네요. 네, 맞습니다. 올라가면 돈. 근데 실제로 미국 네. 지원 지금 미국이 그런 형태로 주는 겁니다. 이익이 났으면은 네. 이제 그때서는 이제 빌려준 돈 약간 어느 정도 갚아라 이익 규모에 이런 따라서 이제 다시 되갚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되갚아라. 거거든요. 아니 이익이 안 날 경우에는 그러면 보조금으로 뭐 쓰는 그냥 거고.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그러네,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네. 이익이 나서 여유가 있을 때는 지원금을 네. 돌려줘 버리는 거고 이익이 안 날 때는 그냥 도움을 받는 거이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는 정반대입니다. 그쵸. 세액공제는 이익이 날 때 세금을 깎아주니까 이익이 더 커지고 네. 이익이 안 나면 받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쵸. 아무 변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분산이 더 커지는 형태고 이렇게 상단 공유에 직접 보조금을 주면 투자의 분산을 줄여서 위험을 이제 낮춰주는 방식이죠. 그런 거는 통상 마찰에 들어가진 않나요? 지금 비관세 장벽에는 안 들어가나요? 옛날에 엄격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통상적으로 이제 무역에 이게 영향을 주는 정부의 지원 때문에 통상 마찰이 생기는데 네. 그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뭐 세액공제, 대출, 보조금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세액공제는 안전하고 직접 그러네요. 보조금은 안 된다라는 거는 좀 논리가 성립하지 않고 또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서 쓰겠다 해서 보조금을 줘서 무역 질서를 흐트린 상황이거든요. 네네. 상호주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반도체 업체한테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ETF 시장도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ETF 시장 동향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벌써 우리나라 한국 ETF가 23년이나 네. 됐네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네. 원래 2001년에 시작했나요? 2002년에 2002년에 처음에 시작을 이제 상장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200조가 넘는다고 하고 지금 ETF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액티브 ETF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002년에 출발했으니까 네. 23살, 네, 굉장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커왔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3,7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지금 200조에 다다랐고요. 3,700억 원에서. 예, 사실은 상장 이후에 최초 상장 이후에 한 10여 년간은 네. 어떻게 금융상품으로서 존재감은 좀 미미했다. 되게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지금 미미했다라고 보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이게 뭐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를 계기로 아. 급격하게 좀 커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계기로 급격하게 커졌고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2023년 6월에 100조 원 기념식을 거래소에서 했었거든요. 아니, 23년 그러면 지금 2년 만에 200조. 저도 갔다 왔었는데 네. 불과 2년 만에 지금 100조 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와. 성장세가 최근 들어서 더더욱 가팔라졌다. 어.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상품 수도 이제 최초에 2022년에 4개가 상장이 되었었는데 네.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989개, 아직 1000개까지는 안 됐고요. 예. 989개. 그래서 이제 누가 1000개를 하느냐, 뭐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뭐 농담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투자 수단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다들 관점 그런 건 것 같아요. 도대체 네.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아. 근데 이제 지금 사실 200조 시장을 얘기했던 게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200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뭐 이 추세면은 사실 뭐 300조 원도 그러게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있습니다. 그 금액 간거 안에 어떻게 보면 단기채 ETF들이 들어오면서 네. 파킹하는 통장으로서 ETF를 써버리니까 커진 거 아닌가요? 그게 몇 퍼센트가 되나요? 지금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예리하신 지적인데 그 파킹형 자금이 뭐 분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한 30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규모로 따지면 10%에서 20% 안팎의 자금들이 이제 단기 자금형에 몰려 있는데 네.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무의미한 자금이냐라고 볼 수는 없는 게 펀드들도 보면은 뭐 채권형 펀드도 있고 단기 채권형 펀드도 있고 뭐 MMF도 있고 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시장 상황과 금리 상황에 맞춰서 자금에 맞는 성격에 맞는 운용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런 단기 채권형들의 자금이 가팔라진 게 또 성장세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어찌됐든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연금 자금 이런 것들이 좀 가파르게 좀 유입이 되면서 특히 네. 해외형 위주로 좀 가파르게 유입이 되면서 좀 성장세가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으로 컸다는 게 연금 자산에서 해외 ETF를 사면은 세금이 조금 감면되고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원래 이제 그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해외 미국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한국 상장 미국 주식 ETF를 투자하면 과세 이연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그 동안에 자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유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과세 이연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올해부터는 없어져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데 그러면은 왜 자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대부분 원금 추구형 상품들에 많이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보다는 자금을 모으는 개념, 저축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예.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안정된 노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이전이 되면서 개인 투자 자금들이 더욱더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ETF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 여러 가지로 설명을 주셨는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ETF가 예전처럼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나 테마 쪽 이렇게 좀 투자하고 싶을 때
종목 선택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그렇죠. 공격적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니즈를 다 또 수용해주는 ETF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뭐 상품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1000개 지금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상품 수로는 일단 아시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크거든요. 아, 지금. 아시아에서. 뭐 사이즈는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상품 수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넘버원인데 네. 그만큼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지수형 아니면 뭐 레버리지, 뭐 채권형 이런 네.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뭐 테마형 그리고 뭐 파생을 활용하는 커버드 콜 이런 것들까지 출시가 되면서 뭐 배당 소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최근 3년간은 어찌됐든 간에 이 채권형 네. 말씀하셨던 단기채뿐만이 아니고 초장기채까지 아.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채 30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안 계셨을 거예요. 아마. 자금이 큰 자산가들이나 하는 거라고 네, 생각할 그 거예요. 미국채 30년이라는 굉장히 낯선 자산이었는데 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익숙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상품들이 더욱 뭐 운용사들도 더 많이 출시를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를 좀 일으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유가 변동성이 커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그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미국채 30년의 듀레이션이 네. 22년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1% 움직이면은 수익률이 22%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2%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20% 마이너스가 그렇죠.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산을 가지고 22%의 내가 수익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품들이 더더욱 또 사랑을 받지 않나.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국민의 성향을 담은 ETF 상품들이 발빠르게 출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그 2배짜리밖에 안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2배짜리들도 웬만해서는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가 아예 못하게 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 투자를 다 하시니까 요즘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에 있는 ETF들은 미국에 있는 ETF와 경쟁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운용사 입장에서 네네. 보면. 그럼 이런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운용사에서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 3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내달라는 수요가 많아요, 사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투자자분들 교육이나 이렇게 뵐 일이 있어서 가면은 3배짜리 왜 안 내줘요? 내주세요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은 일단 제대로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7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는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어떤 법에 막혀 있는 건가요? 자본시장법에서 일단, 자본시장법에서 ETF는 2배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레버리지까지만 있나요?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심사 기관이기 때문에 네. 거래소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세배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바뀔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아니 근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ETN부터 세배를 먼저 그럼 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직은 3배짜리 ETN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 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ETF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국에는 굉장히 이제 일반화된 ETF 상품이고 요즘 뭐 언론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장 변동성 커질 때 대부분 매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또 얘기가 이상하지만 국부유출의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점의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시에서 보면은 지주사들 진짜 강세가 예상 밖으로 네. 나왔단 말이죠. ETF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지주사 담은 ETF들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낯설어요. 지금 네, 시장이 지주사. 굉장히 네. 낯선데요. 지주사 사실 관심 없으시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관심 없으셨는데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상법 네,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고 사실 시장에 지주사에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많진 않아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타이거 지주회사라는 명확하게 지주회사에만 투자하는 패시브형 ETF가 한 종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주주환원, 예를 들어 고배당 같은 이런 상품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타이거 지주회사가 지금 지난주 기준 443억 원이고 네. 이게 보니까 4월 말까지 65억 원짜리 ETF였는데 제가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한 900억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2달도 안 두 돼서 달도 안 됐어요. 사실은 한 달도 채 안 됐고, 네, 그 한 달에 지금 15배 정도의 자금이 네, 유입이 네. 된 건데,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고요. 뭐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아시다시피 이제 거버넌스 변화 자체가 이제 증시에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사실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은 지주사의 수익 모델 자체가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특수 구조상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져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에 계속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뭐 낮은 ROE, 그다음에 지배 구조, 뭐 주주 환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법 개정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좀 먼 얘기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되면은 MSCI 월드 지수까지 좀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항상 뭐 6월이 되면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번 달에 또 발표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번 달에 뭐 치리스트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개선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뭐 대규모 좀 외국인 자금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지주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급격하게 지주사 ETF가 늘어나면 보통은 지주사 주식들 자체가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면 200~300억이 막 일주일에 막 들어온다. 그러면 ETF 때문에 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ETF를 할 때 그게 이제 웹도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하세요. 예.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 지주사 주식을 사건, ETF에서 주식을 사건, 주식을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타이거 지주회사니 그리고 뭐 에이스 주주환원 같이 액티브의 포트를 보면은 거래량들이 상당히 낮은 지주사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매수를 하면서 사실 종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얘가 환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종가가 매도를 하면서 그러네요.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지주회사라는 회사들이 나름 굉장히 큰 회사들이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증권주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보면 증권주 다음은 또 ETF도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뭐 미래에셋증권이 저는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거를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낯선 광경인데요. 네. 증권주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좀 철저하게 좀 외면을 받았죠. 그러게요. 네, 외면을 네. 받았고, 증권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저PBR 주식이고, 그리고 또 배당은 좀 높아요. 네. 고배당 ETF들 안에 보면 대부분 증권주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NH투자증권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배당성이 높은 주식들인데, 어쨌든 정책 기대감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또 대통령께서 그 한골에서 아침에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여의도가 좀 굉장히 뭐랄까 좀 삼엄했습니다. 네, 삼엄했는데 오늘 아침 삼엄했는데, 경비가 삼엄했군요. 네, 삼엄했는데 저도 출근하는 길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5,000P를 얘기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5,000P를 가려면 결국에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오셔서 하신 얘기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식이 가계자산으로서의 이제 뭐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대체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권사 입장에서 거래가 많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뭐 저PBR 해소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코덱스 증권 ETF, 타이거 증권 ETF, 이 두 가지 ETF가 이제 증권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인데, 보시면은 1개월 수익률이 지금 코덱스 증권 같은 게 30%예요. 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 주식들은 대부분 고배당 주식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고배당주 ETF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증권주 ETF도 마찬가지예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주식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딱 봤더니 아니 똑같이 증권주 ETF인데 무슨 10% 차이를 내고 누가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누가 잘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뭐 이제 코덱스가 포트를 잘 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 그러니까 ETF도 똑같은 증권 ETF지만은 지수 방법론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비중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이나 뭐 교육 가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증권 ETF 투자하시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코덱스 홈페이지, 타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 종목의 포트폴리오는 꼭 보셔라. 네네. 왜냐하면
종목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해 보여요. 우리나라에 증권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비중 자체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에서 지금 10%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살 거면 개별 종목 잘 갈 거 하나를 사지. 보통 저런 거 ETF 살 때 증권수 뭐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ETF 사자 이러고 사는 건데. 근데 이제 딱 증권주 ETF 딱 소팅을 딱 이렇게 해서 보면 또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거래량 제일 많이 되는 거 사자. 그리고 그냥 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렇게 수익률이 10%씩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덱스 200, 뭐 타이거 200 이런 거는 이제 인덱스 따라가니까 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건 액티브 ETF도 아니고 증권주 ETF면 뭐 거래소 증권주 지수를 썼던지 뭐 비슷한 거 썼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10%나 차이가 났을까? 지수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아예 달라요. 네, 지수 구성 추정하는 방법론 자체가 방법론 다르다 자체가 보니까. 달라요. 네. 공교롭게 부장님 키운 고배당? 네. 전 고배당이고 증권은 아니니까 그래도 고배당 중에는 좀 플러스 고배당보다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본주는 이게- 좋았어요. 키움증권 본. 그런데 이게 왜 그러지? 근데 이제 고배당 주식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론 자체가 다르고 주식 수가 달라요. 아, 예를 들어서 네. 키움 고배당은 20종목이고 아. 플러스 고배당주는 30종목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분산은 되는 거고요. 예. 분산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ETF 요즘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골라야 되니까요. 이제 ETF도 못 고르겠어요. 말씀하셨다시피 ETF 종류 너무 많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ETF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증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권 ETF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비교 플랫폼들도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증권과 타이거 증권을 비교하는 두 개를 넣으면 그 종목 포트 차이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종목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에셋 증권의 비중이 높다, NH투자증권의 비중이 높다. 요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NH가 더 마음에 들면 NH가 그래서 많은 이제 걸 사고 배당 수익률이 나는 NH가 더 높았으니까 나는 NH증권이 비중이 높은 걸 사고 싶어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를 사시는 거고 나는 비즈니스 구조상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 이런 거 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셋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주가 상승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이제 뭐 다른 걸 사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네. 본인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해라.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CPI도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 때 이제 관세 부분 네. 미중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긴장 완화 모드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선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누 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